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토론텐 정병준입니다. 이제 21대 총선이 일주일 남았습니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후보 초청 토론으로 준비하고 있는 저희 시사토론텐, 오늘은 광주 동구 남구 을선거구 후보 토론을 준비했습니다. 광주 동구 남구 을선거구는 모두 5분의 후보가 출마했습니다만 선거관리위원회의 기준에 따라 오늘은 후보 4분을 모시고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후보들의 발언 순서와 자리 배치는 사전에 추첨을 통해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각 후보들의 기조 발언부터 듣겠습니다. 먼저 이병훈 후보부터 기조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1분입니다. 네, 존경하는 동구 남구 주민 여러분, 또 광주 시민 여러분,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세계적 재난인데 그래도 이 코로나 극복은 코리아가 최고입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그동안 저는 이제 광주형 일자리를 추진한 경험도 있고 또 아시아문화전당 건립하는 초석을 다진 바도 있습니다. 또 지난 대선 때는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광주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아서 광주 시민과 더불어서 대통령을 만든 그런 경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토대로 해서 저는 소상공인을 키우겠습니다. 또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습니다. 원도심을 부활시키겠습니다. 양극화된 사회를 더불어 잘 사는 사회로 만들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성공시키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기호 1번 이병훈을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박주선 후보의 기조 발언 듣겠습니다. 역시 시간은 1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3번 박수선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많은 심려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로와 응원을 드립니다. 저는 그동안 우리 지역의 사업예산 2조 2,400여 원을 확보를 해서 우리 지역의 면모를 일신했고 도시 재생 사업과 도시 재개발 사업의 성공으로 우리 주민의 재산 가치를 대폭 상승시키고 주민의 행복도를 높였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지혜와 경륜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국회의원이 필요합니다. 선거는 특정 후보에게 벼슬을 주기 위한 행사가 아니고 우리 지역의 발전과 우리 지역 주민의 어렵고 힘든 일을 해결하는 유능한 일꾼을 뽑는 선거입니다. 이런 일은 정당이 하지 않습니다. 유능한 국회의원, 사람이 합니다. 이번 선거는 여러분의 이익을 위하고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어떤 사람이 가장 유능한가 하는데 초점을 맞춰서 선택해 주십시오. 네, 다음은 최만원 후보의 기조 발언 듣겠습니다. 역시 시간은 1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동구 남구을 주민 여러분, 기호 6번 정의당 최만원입니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로부터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 극복 정말 잘한다. 의료 시스템 매우 좋다. 시민의식도 매우 뛰어나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최고의 방역 시스템이 있어서 조금은 걱정이 덜어집니다. 그런데 정치는 엉망입니다. 촛불혁명 이후 대한민국의 많은 곳에서 변화가 있었지만 대한민국의 국회는 오히려 퇴보하고 있습니다. 위성정당, 의원 꾸어주기, 꼼수와 반칙이 난무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방역은 최고인데 정치는 사류입니다. 정부는 잘하는 것 같은데 여당은 영 아닙니다. 시민 여러분, 원칙과 정도를 지키는 정당이 하나쯤 있어야 합니다. 원칙을 지켜 국민을 지키겠습니다. 정도를 걸어 시민 옆에 있겠습니다. 정의당과 최만원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성환 후보의 기조 발언 듣겠습니다. 역시 시간은 1분입니다. 네, 20년의 국정 경험과 또 50대의 팔팔한 젊은 열정을 가진 기호 8번 김성환입니다. 우선 빠른 시일 내에 코로나가 종식돼서 정상적인 일상이 시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치가 이제 좀 더 품격 있고 성숙한 정치로 발전해야 합니다. 그런 품격 있는 정치는 특정 정당이라고 해서 무조건 당선되는 그런 정치인에 의해서가 아니고 기본 소양을 갖춘 정치인, 또 정책 중심의 전문성이라는 능력을 갖춘 정치인이 당선될 때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정치하면서 이제까지 아무런 의혹 없이 해왔습니다. 또 국무총실과 청와대에서 20년 이상 근무하면서 국정을 경험을 했고 동구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 실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 경험과 인맥, 팔팔한 젊은 열정을 가지고 지역 발전시키겠습니다. 기호 8번 김성환을 적극 지지해 주십시오. 네, 그럼 이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이번 총선에 각 후보들이 내세운 대표 공약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후보들의 대표 공약을 1분씩 듣고 후보 간 상호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사전 추첨에 따라서 박주선 후보부터 대표 공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1분입니다. 제가 대표 발의에 시행 중인 도시재생 활성화법이 전면 시행이 되면은 우리 지역의 도시 재생 지역을 국토부로부터 가장 많이 확보하고 정부의 지원과 혜택을 집중적으로 받아내서 우리 주민의 자산 가치를 대폭 상승시키면서 주거 환경의 개선으로 우리 행복도를 훨씬 높이겠습니다. 또 하나는 무등산 케이블카를 설치해서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파탄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광주를 관광 도시화함과 아울러서 노약자나 장애인 등 무등산에 접근을 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우리 소중한 광주의 가치, 무등산의 가치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케이블카 어렵지만 저 박주선은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광주가 달라지고 우리 지역구가 확실히 달라질 것입니다. 네, 이어서 최만원 후보의 대표 공약 듣겠습니다. 역시 시간은 1분입니다. 시민 여러분, 코로나19와 함께 현재 우리가 극복해야 될 위기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기후위기입니다. 상황이 생각보다 매우 심각해서 우리가 기후 붕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기후 붕괴를 막기 위해 모든 자원을 동원해야 합니다. 건물, 교통, 에너지 산업 등 모든 분야에서 녹색 혁명을 진행해야 합니다. 온실가스를 그야말로 획기적으로 줄여야 합니다. 대규모 투자가 있어야 하고 일자리를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위기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지금이 기회입니다. 회색 경제에서 녹색 경제로 과감하게 전환해야 합니다. 코로나19도 극복하고 기후 붕괴도 막을 수 있으니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일석이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김성환 후보의 대표 공약 들으시겠습니다. 역시 시간은 1분입니다. 예, 먼저 동구와 남구를 아시아 문화특별자치구로 만들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나 세종특별자치시처럼 이렇게 특별자치구로 만드는 건데요. 그렇게 하면은 규제가 대폭 완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문화산업이 발전을 할 수 있고요. 우리 동남물의 지속적인 발전에 크게 보탬이 될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도시재생사업 열심히 해야 됩니다. 또 근대 역사문화 관광벨트도 좀 조성을 하고요. 저도 이 하직공원에서 무등산까지 이 케이블카 설치 공약으로 내놨습니다. 또 도시철도 1호선 화순까지 연장을 해서 우리 지원동 지역 주민 불편 해소하겠습니다. 산수동, 박림동, 백운동, 양림동 모두 주차장 아주 주차난 심각합니다. 또 동구 오수관 분리직관공사에서 냄새 잡겠습니다. 여러 가지 4차 산업혁명의 일자리도 확보를 하겠고요. 여러 가지 헬스케어 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병훈 후보의 대표 공약 들으시겠습니다. 역시 시간은 1분입니다. 저희 동남을 지역에 제일 많이 사시는 분들이 이제 업종이 소상공인들이고 지금 코로나 위기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정부의 긴급 지원 말고 앞으로도 중장기적으로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저는 공공용 플랫폼 그걸 개발해서 소비자와 상인 모두에게 이익을 주는 그런 것을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일자리입니다. 청년 일자리 많이 만들어내고 또 어르신들을 위한 세대별 맞춤형 일자리 만드는 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세 번째, 원도시 부활을 위해서 이건 주거환경 개선과 재개발의 조화를 이루도록 해서 원주민이 떠나지 않는 그런 지역을 만들어내겠습니다. 대학생들 어려움이 많습니다. 졸업 후 빚쟁이가 되지 않도록 학자금 대출 이자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0세부터 100세까지 육아, 주거, 복지에 관한 통합 돌봄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네, 네 후보의 대표 공약 들어봤습니다. 상대 후보의 대표 공약에 대해서
후보 간에 서로 상호 토론하는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박주선 후보께 질문권 드리겠습니다. 새 후보들께 한 번씩 질문하실 수 있는데요. 질문 시간은 40초, 답변은 1분 이내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주선 후보, 최만원 후보께 질문해 주십시오. 우리 최 후보의 좀 추상적이고 또 어찌 보면은 국가 기관에서나 할 수 있는 공약을 내세운 것에 대해서는 되게 꿈은 야무지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규모 투자를 확대하고 일자리를 대폭 창출하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정부를 하면서 일자리 상황판을 청와대에 걸어놓고도 한 번 청와대에 걸 때 언론에 공개하고 일자리 상황판의 기재 내용을 한 번도 공개한 일이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정부도 못하고 있습니다. 네, 최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실제로 제가 이게 후보님들의 공약을 보면서 느꼈던 것이 지역구 의원이긴 하지만 전체 국가를 책임지는 정책들을 제시하고 국가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게 국회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렇게 후보님들께서 내놓은 공약을 보면 시의원이나 구의원들께서는 무슨 일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지금은 회색 경제에서 녹색 경제로 전환됩니다. 지금 회색 경제는 전부 모든 공장이 자동화되고 그래서 실제로 노동자들을 기업할 수가 많지 않습니다. 반대로 재생에너지나 녹색 환경 사업은 소규모 단위로 많은 사람들을 고용할 수 있고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그런 가장 큰 기후 위기를 우리 모든 지구인이 공동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우리가 다른 나라들보다 한 발 더 앞서서 추진한다면 단연코 더 많은 일자리와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박주선 후보 이번에는 김성환 후보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성한 후보의 아시아 문화 특별자치시 이걸 광주로 명명을 하겠다 이런 포부를 밝히셨는데 참 꿈이 야무집니다. 그런데 아시아 문화 중심도시 사업도 제대로 지금 진행을 원래 계획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한 사람이 초선 의원이 어떻게 아시아 문화 특별자치시로 우리 광주시를 승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공약을 해놓고 안 되면 국회의원 혼자이기 때문에 못하겠더라 하고 변명하고 손들고 나올 겁니까? 구체적인 보관과 전략과 지혜를 좀 이야기해 주세요. 네, 김성환 후보 답변하십시오. 예, 제가 아시아 문화 특별자치시라는 표현 안 했고요. 자치구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약간의 그 착오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뭐 특별자치시가 되면 더 좋겠죠. 광주시 전체가 그렇게 아시아 문화 특별자치시로 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만은 저는 아까 자치구로 말씀드렸다는 말씀드리고요. 동구와 남구를 자치구로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동구와 남구를 특별자치구로 만들려면 특별법을 제정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주 같은 경우도 특별자치도의 그 특별법이 있고요. 세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법에 지금 이 특별자치도시구를 둘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특별법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국회에서 뜻을 모으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것이 또 우리 광역시, 우리 동구 남구를 별도로 특별자치구로 뺀다고 해서 나머지 이 세 개 구를 가지고 광역시가 깨지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 요건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병훈 후보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병훈 후보의 공약을 보면 이거 대통령 선거의 대통령 공약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선 구체성이 없습니다. 또 정부에서 이미 이걸 목표로 삼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하는 일에 편승해가지고 기생충 역할을 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만 물을게요. 일자리를 만들어낸다 하는데 대통령도 일자리를 좀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 일자리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병훈 후보가 계획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 전략과 지혜는 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고 학자금 대출 이자를 전혀 없애겠다고 그러는데 가능한 일입니까? 자, 이병훈 후보 답변하십시오. 일자리 문제는 제가 광주형 일자리를 추진하면서 정말 어렵다는 것을 느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형 일자리로 통해서 내년 9월이면은 자동차 7만 대가 생산되는 합작법인을 이제 자동차 생산하는데 거기에 약 1,000여 명이 직접 고용이 되고
12,000명 정도 간접 고용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노사 간에 이런 문제가 있지만은 결국 공장은 돌아가서 그렇게 될 것이다. 자, 이런 일자리를 계속해서 이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는 그런 뜻이고, 또 일자리는 청년 말고도 어르신들 일자리는 아날로그적인 것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음식을, 특히 음식 산업 이런 것 같은 걸 활용해서 조합 형태로 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대학생 학자금 문제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졸업 후 취업 전까지 이자를 무이자로 해서 취업해서 갚아낼 수 있도록, 그것은 법을 일부만 개정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이번에는 최만원 후보께 질문권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새 후보들께 한 번씩 질문하실 수 있고요. 질문 시간은 40초, 답변 시간은 1분입니다. 먼저 김성환 후보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시면 지하철의 그 화순 연장을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실은 그게 건설이 준비될 때부터 바로 화순까지 연장이 됐었어야 된다라는 입장이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방안이 있으신지 하나 말씀해 주시고요. 실은 광주가 그 공영 주차장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혹시 좀 더 유효한 효과적인 그 공영 주차장 개발 계획안을 갖고 계시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하철 화순 연장 문제는 우선 그 필요성 면에서 제가 동구청장 할 때부터 검토를 좀 하고 그랬었는데요. 이제 뭐 구청장이 할 문제가 아니어서 적극적인 추진을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지원동 쪽의 인구가 아시는 바와 같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녹동역에 지금 1시간에 한 대씩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출근 시간대는 제가 구청장 되기 전에는 이제 1시간에 한 대에서 구청장 때 제가 1시간에 2대로 이렇게 당시 윤장희 시장님한테 졸라가지고 그 정도밖에 하지를 못했습니다. 화순 연장 문제는 여러 가지 뭐 우리 광주시에서 인구가 굉장히 그쪽이 많기 때문에 광주시하고 협조를 해서 또 국가의 협조를 얻어서 추진해 나가는 일반적인 지하철 연장과 똑같은 방식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요. 공영주차장 관계는 제가 구청장 할 때 30억짜리를 한 3개 크게 대형 주차장을 했었는데, 해보니까 대형 주차장보다는 소형 주차장을 자주 하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번에는 이병훈 후보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심 재개발 과정에서 그 원주민을 보호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계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그 선거운동 과정에서 가장 많은 말을 들었던 것이, 지금 광주가 곳곳에 그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남아있는 지역마저도 물리적인 힘을 동원해서 그 재개발이 가고, 그러면 문제는 결국은 10%의 이외의 90% 자체가 그 원주민 사시던 곳에서 다시 쫓겨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한 좀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 답은 재개발의 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 박수선 후보께서 동구의 재산가치를 증설하는데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됐다고 그러시는데, 재산가치가 늘어나는 게 누구한테 도움이 됐다는 겁니까? 투기 세력이 일부 개입돼 있고, 아파트의 대다수의 부분 원주민한테는 원주민 재정착률이 8%에서 10% 사이예요. 그럼 나머지는 전부 외지에서 오시게 되는데, 물론 적절한 재산가치를 유지하는 건 좋습니다만은 그것이 건설업자와 일부에 도움이 됐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원주민에게 도움이 돼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뭐냐? 도시 재생 방법이죠. 재개발 일변도로 가면 안 되고 적절한 조화를 이루어서 도시 재생 기법을 썼을 때 그게 문화적이고 환경적이고 또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구도로 접근하는 것이 진정한 도시 재생입니다. 건물 몇 채 짓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박주선 후보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후보께서 계속 이 토론회 과정에서 주장하시는 게 재산가치 정식을 말씀하시고, 또 이번에 케이블카를 거론하셔서 질문드리는데, 이건 제가 느끼기에는 건설사 조합을 대표해서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왜 무등산의 그 의미를 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무등산입니다. 1187m밖에 안 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아주 편하고 거의 대다수의 분들이 일정 정도 높이까지 차를 통해서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과연 케이블카를 설치해서 얼마나 많은 관광객을
그다음 이 무등산이라 이름 자체를 바꾸실 계획이십니까?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등산의 진정한 가치는 광주 시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가치로 승화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무등산에 접근할 수 없는 노약자, 장애인 등등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무등산의 가치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광주는 예향, 미향, 의향이라 하지만 관광 인프라가 전혀 없습니다. 그 많은 중국 관광인들이 와도 광주는 오질 않습니다. 제가 2014년도에 2016년도에 중국인 관광객을 1년에 5만 명 이상 올 수 있도록 하는 광주시장과의 MOU도 중국 대표 관광사로 체결해주기로 했습니다만 그 사드 사태로 인해서 지금 물거품이 됐는데 이제 광주를 관광 도시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절대로 무등산을 친환경적으로 이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의 유수한 관광지, 중국 장가게, 유럽 융프라우, 일본 학고네 등등 특히나 여수, 목포만 보더라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습니까? 지역 경제가 살아나고 있습니까? 네. 후보들의 대표 공약에 대한 후보 간 질의응답 시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김성환 후보께 질문권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병훈 후보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광주형 일자리 성공 주역으로 이렇게 여러 차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광주형 일자리가 이제 타 지역 일자리에 비해서 기업 투자가 좀 작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구명 일자리는 LG화학에서 5천억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한국노총마저 최근에 불참을 선언해서 양대 노총이 전부 지금 불참해서 전망이 상당히 어두운 편입니다. 또 그간 그 과정을 보면 2018년 말에도 우리 이병훈 그 당시 부시장에서 시장으로 이 단장이 바뀌거나 수준이 됐는데 앞으로 광주형 일자리 문제점 뭐라고 보십니까?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은 후보들 중에 없으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타 지역은 투자 촉진형 일자리고 광주만 유일하게 노사 상생형 일자리입니다. 자, 작년 12월 달에 노사 상생 발전 협정서가 좌초가 됐어요. 그게 뭐냐? 자동차 35만 대 생산 때까지는 이게 유예를 하자는 것이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다만 1월 달 대통령 오셔가 협약서 체결할 때 보면은 단서 조항을 달았을 따름입니다. 35만 대 5년간 이게 정상화되기 전까지 더 정상화 빨라지면 그때 단서를 미리 좀 협약을 할 수 있다. 그런 취지의 것이고요. 노사 상생의 광주형 일자리가 잘 됐을 때 우리 광주의 청년 일자리뿐만이 아니라 이게 대한민국의 산업 평화를 달성하는 그런 도시로 우리가 광주가 자리매김 됩니다. 누가 주역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만큼 고생을 많이 했고 일자리를 추진해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네, 이어서 박주선 후보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박 후보님께서 그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지역을 위해서 이제 2조 원 이상의 예산을 가져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이제 아시아 문화전당 건립 비용 뭐 8,500억도 우리 박 후보님께서 가져오셨다 뭐 등등 우리 지역에 들어오는 모든 예산을 이제 다 포함한 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TV 토론을 거치면서 수차례 논의가 됐던 사항들이고요. 여쭙고 싶은 것은 우리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들께서요. 자기 지역구에 오는 이런 예산에 대해서 모두 내가 확보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좀 의견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성환 후보가 미리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겁먹고 질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초선 의원은 물론 불가능할 겁니다. 저는 국회 부의장도 했고 당 대표도 해봤고 또 청와대에서 지금 현재 민정수석 역할도 해봤고 이런 것을 종합해가지고 행정부에 소통하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서 행정부 단계에서부터 예산 편성을 할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당 내의 예결위원들을 상대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당과의 협조나 협력을 요구할 때에도 딜을 할 수 있고 또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산 문제에 관해서 뭐 이병훈 후보는 뭐 국비 보조금이 얼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주장한 내용이 거짓이라고 하는데 국책 사업 자체가
우리 동구 남구에 온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모르면서 무슨 예산 확보에 대해서 자신 있다고 이야기하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최만원 후보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최만원 후보님 그 선거 공보물에 보면요, 이제 소수가 아닌 다양성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다양성을 인정을 하려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동성원 문제, 지난번에 저한테 질문도 해주시고 그랬는데, 이 동성원 문제를 포함해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찬성 의견뿐만이 아니고 또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존중이 되어야 진정으로 다양성이 확보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옳고 상대방 틀리다 이런 자세로 하면 우리 사회통합이 이룰 수 있는 제도 만들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런 어떤 그 동성원 반대하시는 분들에 대한 입장이라든가 이렇게 자기 의견과 다른 분들에 대한 입장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 그대로 실은 방금 언급하셨던 그 성소수자들 자체도 실은 있는 그 자체로 저희들이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각자가 살아온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찬성과 반대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점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지금 이 시대가 과거에는 그렇게 인간이면서 사회에서 모든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성 정체성 때문에 투명 인간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사람으로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대접을 못 받고 사회에서 못 받고 진짜 투명 인간에 대해서 어느 누구에게도 감추지 못, 심지어 자기 부모, 가족, 친구에게도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이제 극복해야 된다는 거죠. 세계적인 추세가 그리고 많이 변하고 있고 우리 국가인권위에서마저도 실은 그런 분들이 사회에 나와서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는 의미에서 저는 그런 주장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병훈 후보께 질문권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주선 후보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선 후보님께서 아까 뭐 국책사업은 전부 의원이 다 가져왔다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예, 아시아문화전당은 노무현 대통령이 공약을 해가지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공약이 추진된 것을 의원이 다 했다 그러시면 안 되죠. 공보물에 보면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학교 운동장 지하 주차장 건설을 공약으로 제시하셨대요. 근데 우리 지역구에 이 어린이 주차장에 학교 주차장을 만들면은 어린이 교통안전 문제가 생겨요. 또 주차장이 우범지역이 될 수가 있고 매연에 의해서 환경 문제가 생깁니다. 주차장이 필요한 지역의 초등학교를 지하에다가 이렇게 지하 주차장 건설을 공약으로 하실 수 있나요? 우선 학교 운동장을 지하 주차장하는 세계 다른 선진국에서도 활용이 되고 있는 내용이고, 뭐 안전성 문제 이런 것을 문제 제기하시는데, 이것은 안전성 확보는 별도 차원에서 이루어지면 됩니다. 그러면 자동차가 다니는 길은 다 안전하지 않아요. 안전성만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 자동차를 없애야죠. CCTV도 있고 그 지역에 민식이법이 설치돼 가지고 스쿨존에서의 속도 제한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건 과도한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시아문화전당 예산과 관련해서 제가 확보를 했다는 것은 거짓이라는 취지로 말씀하시는데, 우선 추진단장을 하고 있을 때 우리 이병훈 후보는 단 한 푼이라도 예산 확보를 위해서 무슨 노력했는지 묻질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대통령이 공약했다고 그래가지고 예산이 저절로 묶어져 내려옵니까? 예, 국회의원을 한번 해봐야 돼요. 그래서 초선 국회의원이 과연 이걸 할 수 있을까? 묻지 않을 수 네, 없네요. 이어서 최만원 후보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만원 후보 생각은 저하고 굉장히 일치된 부분이 많아서 아까도 도시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것은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재생과 재개발의 차이가 뭐냐. 우리 박수선 후보가 계속 재산 가치가 올랐다, 뭐 지역이 좋아졌다, 막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이제 법도 다르지 않습니까? 또 재생과 재개발의 가장 큰 차이는 원주민을 어떻게 보호하냐는 데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도시의 본래 모습을 잘 지켜가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우리가 채택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최만원 후보의 생각을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이런 것들은 그 토론의 과정에서 제가 계속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만, 실은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스스로 찾아오게 하는 그런 요인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의 말씀, 그러니까 제가 항상
박주선 후보께 여쭤봤던 게 이게 재개발이냐 도심 재생이냐라는 문제, 어떻게 보면 견해 차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지어지는 아파트들은 이전에 과거에 있었던 아파트들보다 훨씬 더 값이 비싸고 내일 지어지는 아파트들은 지금에 지어진 아파트보다 훨씬 더 비쌉니다. 그러면 현지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은 그 쥐꼬리만한 보상금에 그 지역에서 떠나야 되는 겁니다. 정동 지역을, 내 오랜 삶의 터전을. 결국은 이것은 건물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지역을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나가지 않고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성환 후보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동에 이제 새로운 이제 인구가 많이 유입이 됐기 때문에 거기 지금 지하철이 1시간 간격, 이거 진짜 문제가 있어요. 나는 김성환 후보의 그 생각과 동일하게 생각하고, 다만 화순과 연결하는 이런 문제는 엄청난 국비 투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가야 될 부분이라 했는데, 누가 의원이 되든지 간에 그런 일은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다른 질문 한번 해볼까요? 김 후보가 그 국회 격차 해소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공보문을 보니까 그랬어요. 근데 이 문제는 사실은 추미애 대표가 2017년에 이 양극화 해소 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는데 여야 간 첨예한 대립으로 이렇게 안 됐어요. 근데 무소속으로 당선이 되셔가지고 이 일을 잘 추진해 내실 수 있을는지 해서요. 답변 좀. 당선되면은 민주당에 저도 입당하겠다. 우리 지역민들께서 가장 선호하시는 정당이 민주당이라면 저도 민주당에 입당을 하겠다. 이 말씀을 제가 수차례 드렸고요. 무소속이어서 무조건 일을 못한다. 저는요, 옳은 일에 대해서는요, 정당이 모두 나는 동의한다고 봅니다. 제가 동구청장 하면서 그 어느 청장 못지않게 돈 가져왔다고 하는 것은 우리 동구 행정하신 분들 다 아십니다. 근데 그때 박근혜 정부 소속이었습니다. 저 박근혜 정부 소속 당 아니었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 소속이었습니다. 그 당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뭐 무조건 무소속은 일을 못한다. 저는 무소속 일 충분히 할 수 있고 오히려 여러 정당과 잘 협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뭐 그 우려가 있으니까 뭐 좋다. 그러면 뭐 당선시켜 주시면 저도 민주당에 입당을 한번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제 공식 입장입니다. 네. 계속해서 각 후보들의 주도권 토론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도권 토론 시간은 4분이고요. 이 4분 동안 한 분의 후보나 혹은 2명 이상의 후보를 지정해서 질문하고 토론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최만원 후보부터 주도권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병훈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뭐 몇 차례 질문 드렸던데, 제가 엊그제 저기 충장로 나가서 선거운동을 하다 깜짝 놀랐습니다. 1번과 5번을 같이 써진 피켓을 들고 두 당의 당원들이 선거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1 여당이 비례대표를 안 내면서 왜 굳이 비례정당을 만들고, 그보다 뭐 또 둘째 아들까지 있어가지고 서로 적자를 주장하고 그랬고, 이거는 독재 정권의 후계자들이라 하면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근데 입만 열면 민주와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정신을 계승하는데, 이거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욕보이시고 30년간 이어졌던 한국의 정치 민주화를 일거에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반성하지 마시고, 저는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이것이 진짜 청와대의 뜻인지 아니면 그렇게 오랫동안 민주화 운동을 했던 대표와 원내대표의 뜻인지, 저는 이 이후 한국 정치 역사를 다시 돌리긴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뭐 일반 시민들이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패스트트랙 때문에 선거법하고 또 공수처법이 맞물렸지 않습니까? 근데 패스트트랙으로 하다가 이제 그 비례대표를 30석을 캡을 몇 석을 씌우느냐. 근데 이제 어쨌든 뭐 정의당 쪽에서도 많이 주장을 하시다 보니까 이게 30석이 캡이 되는 정의당이 바람에 주장했던 것은 원래 비례대표 70석이었습니다. 민주당에서 막에서 했는데요. 답변하고 있으니까요. 그럼 좋아요. 짧게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럼에도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캡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당이 나와본 것이 미래통합당이 나왔잖아요. 미래통합당이 나오면 미래통합당의
뭐 미래한국당과 아니 미래통합당에서 그러니까 거기서 민주당의 입장만 조금 말씀해 주십시오. 민주당 이것이 입장에서는 과연 어느 선에서 결정이 되고 있는 거지? 과연 이것이 아니, 늘상 말씀하시는 예, 제가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의 뜻에 부합하다고 생각하시면 요것만 간단하게 당직자 말씀해 주시면 중앙의 네. 당직자 입장에 안에서 누구 뜻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고요. 다만 우리가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서 청와대와 이 당이 양축이 돼서 가야 돼. 너무 소수 정당이 되다 보면 소수 알겠습니다. 정당들한테 예, 밀려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예, 고맙습니다. 불가피하게. 예. 박주선 후보께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은 뭐 국회의장도 하시고 국회 부의장도 하시고 여러 가지 중요한 직책을 많이 맡으셨는데 당도 여러 가지 직책을 많이 맡으신 것처럼 여러 번 옮겨 다니셨습니다. 그러면 박주선 후보께서 그 정치인이란 정당이란 어떤 의미인지 민생당의 그 홈페이지 들어가 봤더니 정강 정책이 하나도 없고 사람 이름만 써져 있던데 과연 그것이 큰 일만 하면 큰 사업만 따내면 국회의원으로서 족한 것인지 한번 입장을 말씀해 주시면 잘 아신 바와 같이 정당이라는 것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고 또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정치적 결사체라는 것은 최만은 후보께서도 잘 아시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는 민생당을 만들기 전에 우리 4년 전에 광주에서 국민의당을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주셨는데 그걸 지키지를 못하고 분열이 됐던 점에 대해서 정말 뼈를 깎는 아픔으로 죄송하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김대중 대통령을 모셨고 김대중 대통령의 가치를 중심으로 또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역사를 만들려고 했던 사람들이 뭉쳐서 민생에 오로지 방점을 두고 민주 정당의 원조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는 다짐으로 우리가 민생당을 창당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는 당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당 후보의 능력과 자질과 경륜과 또 지혜가 절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어서 김성환 후보께 질문의 주도권 드리겠습니다. 시간은 4분입니다. 예, 이병훈 후보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그 갑질 문화 없애는 거 이거 굉장히 큰 현안입니다. 뭐 동의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그 1월 3일 날 우리 이병훈 후보 캠프 관계자께서 우리 이병훈 후보가 함께 한 자리에서 여성 지방의원을 상대로 입에 담지 못할 뭐 욕을 하고 그런 어떤 갑질의 전형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지역사회가 많은 비난이 있었고 또 민주당 소속 구의 의장이 탈당하고 하는 여러 가지 후폭풍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우리 이병훈 후보께서 어떤 뭐 적절한 조치를 취하셨는지 뭐 궁금합니다만은 제가 이제 여쭙고자 하는 것은 우리 사회 갑질 문화 해소를 위한 어떤 대책을 좀 가지고 계신지 그 다음에 본인이 그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신지 간단하게 좀 답변 우선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제 시청자를 위해서 그 말씀을 드려요. 저희 지역이 동남을이거든요. 동남갑이 아니고 절대 갑질을 없는 지역입니다. 1월 3일 날 있었던 것은 선대 본부장도 아닌 정말 적극적인 민주당 지지자가 그 회식 자리에서 벌어진 일인데 어찌됐든 그 일은 잘못됐기 때문에 제가 사과도 하고 그 당원은 출당 조치를 시켰습니다. 출당을 시키려고 했더니 본인이 스스로 탈당을 했고 또 우리 캠프에도 오지도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갑질 몇 문화 달 동안 해소 대책을 좀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선대본부장이라고 공격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해왔어요. 어쨌든 갑질은 우리가 지금 저도 지금 이제 8년의 세월 동안에 저 바닥 민생과 경험을 같이 했어요. 기본적으로 갑질이라는 것은 정치인이 갑질한다. 이건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누가 후보가 돼도 아마 갑질하지 않으실 것으로 저는 믿는데 고생한 만큼 더 그 갑질하지 않을 겁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문화경제 부시장을 하셨는데요. 이제 뭐 부시장이니까 시 전체를 총괄을 하시다 보니까 뭐 다양한 일을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동남을 지역에 어찌됐건 이제 출마를 염두에 두고 계셨으니까 뭐 여러 가지 관심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동남을 지역의 문화경제 부시장 하시면서 특별히 좀 신경 쓰신 어떤 일이 있으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남을에
우리 동구 남구 지역의 예산서를 보시면 아실 것이고 이제 그것을 이 자리에서 치적인 양 얘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예컨대 지금 전일 빌딩에 지금 3월달에 우리 4월달에 이제 개관 목표로 되어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있죠. 전일 빌딩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있고 문학관 건립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고 동구 예산을 보면은 예전보다 많은 예산이 차등 있게 더 집행이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박수선 후보님께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좀 크게 말씀 좀 해주세요. 예. 구도심 재생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이거를 이제 그간에 굉장히 큰 지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난 TV 토론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구도심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이게 대표 발의해서 본회의 통과까지 된 적이 없다는 말씀 제가 드렸었습니다. 정확한 표현으로 이 수정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잘 안 들렸는데 뭐라고요? 아니, 구도심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이것 자체가 대표 발의하신 것까지는 좋은데요. 대표 발의했죠. 네, 이게 본회의 시간이 다 통과를 됐습니다. 통합해서 답변하실 시간이 없는 게 좀 아쉽습니다만 일단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번에는 이병헌 후보께 질문의 주도권 드리겠습니다. 역시 시간은 4분입니다. 먼저 우리 박수선 후보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아까 그 예산 문제는 그렇게 예산은 정부와 국회가 같이 하는 것이죠. 예산은 이제 그런데 추진단장 때 무슨 예산을 따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예산 구조를 전혀 모르시는 말씀이고 행정 경험이 없으시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박수선 후보님께서 고위공직자 특히 검찰의 공수처에 대해서 2019년 12월 30일 날 공수처 논란에 대한 제 입장과 견해라는 입장을 밝히셨어요. 여권과 일부 의원이 검찰 개혁을 위해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실질은 검찰 개혁과는 무관하다고 보며 공수처가 설립되면 그 부작용과 폐해가 얼마나 클지 우려와 걱정을 지울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페북에다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뉴시스 보도를 보니까 고위공직자 비리는 자신들의 자정 노력으로 예방하고 사건화가 되면 시대에 따라 달라진 검경, 특검 등이 엄정하게 하면 된다. 자, 이걸 과연 가능한 얘기인지 나 굉장히 의심스럽고요. 그 당시에 전체 국민의 71%가 이제 공수처법에 찬성을 했었어요. 이제 우리 박 후보님은 이제 그런 주장을 하셔서 고위 공직자들의 비리를 근절하고 개혁할 의향이 있으신 건지 그에 좀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를 하셨던 나종일 전 국가안보 보좌관께서 작은 정치인은 표를 먹고 그것을 목표로 하고 큰 정치가는 미래와 국민의 장래를 생각한다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공수처법을 소신과 양심에 따라 반대한 박수선 의원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감탄했다. 저는 격려를 전해왔습니다. 저는 검찰에 의해서 4번 구속돼가지고 4번 무죄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검찰 개혁을 맨날 외친 사람입니다. 저는 국회에서 검찰 개혁 소위 위원장을 한 사람입니다. 검찰 개혁은 돈이 있거나 없거나 권력이 있거나 없거나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반드시 정확한 수사권을 발동해서 편파 없는 왜곡하지 않는 하지 않는 수사권을 발동해야 되는데 지금 좀 잠깐만요. 제 시간이에요. 아니 질문에 답변을 해야지. 답변이 검경 수사권이 조정이 돼가지고 우리 동부경찰서 형사가 정보만 있으면 검찰총장도 구속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시 다른 질문이 있어서 다른 후보 질문이 있어서 네, 알겠습니다. 여기 유권자 시민들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후보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김성환 후보 임기가 2016년 4월부터 18년 6월까지이셨던가요? 그러죠? 예. 그때 이제 자료를 봤더니 그 빚없는 동구를 지적으로 내세우셨어요. 그런데 그때 자료를 보니까 동구 부채가 20억이 되고만요. 그러니까 20억 중에서 2017년에 10억을 갖고 2018년 의회에서 부결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빚없는 동구다.
이거 한번 그 예, 답을 답변 드릴게요. 20억이 아니었고요. 지방채 발행돼 있던 것은 27억이었습니다. 27억이었고요. 27억 중 10억을 상환하셨구만. 아니요. 그 의회 아니, 2018년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정확히 2018년 답변 의회에서 드릴게요. 10억이 부결됐던데. 정확히 답변 드릴게요. 27억이 기지방채로 발행이 돼 있었고요. 그 다음에 도시재생 사업 200억짜리 그 사업에 40억이 당초 계획가 지방채로 발행할 지금 계획으로 해서 계획이 네, 예정된 수립돼 시간이 있었습니다.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주선 후보께 질문해 주도권 드리겠습니다. 시간은 역시 4분입니다. 우리 이병헌 후보께서 공수처와 관련된 질문을 해놓고 답변을 아주 회피를 해버리는데 좀 유감입니다. 공수처는 검찰의 비리를 엄정하게 수사하기 위해서 만든다 하는 것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범죄 정보가 공수처가 있다고 그래서 즉 검찰의 범죄 정보가 공수처에게 하늘에서 소나기 내리듯이 쏟아지고 또 샘물 솟듯이 땅에서 솟는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검찰의 수사는 이제 검경 수사권 독립을 조정을 통해서 경찰이 마음대로 수사할 수 있고 그다음에 공수처가 생긴다 할지라도 검찰 비리를 다 찾아내지를 못해요. 어디 진돗개 한 마리가 있다고 그래서 온 동네 생쥐를 다 쫓아냅니까? 그런데 오히려 공수처의 부작용이 더 큽니다. 공수처 수사관과 검사 임명은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대통령이 비서관 임명하듯이 대통령 코드가 많은 사람을 얼마나 임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대를 했던 거고 이병훈 후보에게 질문 한마디 말씀드리면 국회의원은 반민 반관이라고 그럽니다. 국회에서 활동할 때는 공직자지만 지역구에서 활동할 때는 지역민과 호흡을 같이 하면서 지역 주민을 가장으로서 지역민을 가족으로 지역 전체를 가정으로 생각하고 최선의 역할을 다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인데 저는 국회 예산 외에도 장학금도 천여 명의 유치해서 갖다 줬고 또 어르신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배려하는 사업도 있고 사회봉사단체 등등의 자동차도 20여 대 지원을 받아 갖다 줬고 어린이집, 아동센터, 대안학교, 뭐 소독기 등등 모든 것을 제가 많이 갖다 줬습니다. 심지어 오리닭을 제가 한 2만 마리 정도 기증을 받아서 갖다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병헌 후보는 국회의원을 되기 위해서 그동안에 3번 도전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지역 주민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이익이 되는 헌신적인 활동이나 또는 기여를 하는 것이 뭐가 있는지 묻고 싶어요. 오히려 이걸 보니까 무슨 뭐 방제 소독을 했다, 뭐 배식 봉사를 했다, 마스크 봉사를 했다. 이런 것이 어떻게 동국민에게 또는 남국민에게 기여가 되고 헌신이 되는 건지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이제 박수선 의원님께서 후보님께서 하셨던 일을 잘 좋은 장점은 잘 받아가지고 좀 가르쳐 주세요. 이제 그런 건 제가 하고 박수선 후보님께서 제대로 못했던 것은 제 나름대로 노하우를 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하세요. 예, 그리고 예. 우리 학동 팔거리 문화거리 조성을 홍보 포스터에 넣었던데 구체적인 문화거리 조성의 전략은 뭡니까? 계획은 뭡니까? 학동 팔거리를 지금 4거리로 바꿔진 것은 정말 우리가 문화적 그 옛 문화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던 것은 아쉬움이 대단히 많습니다. 계획. 그래서 지금 우선은 거기 그 술집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부터 문화 공간을 바꿔내는 일을 포함해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전체적으로 학동 그러세요. 팔거리는 예. 이미 2011년 11월 달에 학이마을 아파트가 준공이 되고 12월 달에 입주가 됨으로 인해서 없어졌어요. 학동 팔거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러니까. 표지성만 세워져 있을 뿐이에요.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그래서. 그런데 없는 학동 팔거리에 무슨 문화거리를 조성한다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팔거리 자체를 그대로 공약이 재생한다는 게 아니에요. 아니라 이건 빌곡자 팔거리의 공약이고 운영을 국민하고 그대로 살리는 건 아닌데. 주민하고 약속한 것은 지켜야 되는데 네. 알고 보니까 학동 팔거리가 없어져서 이 사업은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변명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 부분은 팔거리를 그대로 만들자는 게 아니죠. 팔거리의 모습을 부활시키는. 네, 예정된 문화적인 시간이 끝났습니다. 이제 토론을 마쳐야 할 시간인데요. 토론을 마치면서 지켜보고 계신 시민들께 마지막 당부 인사 간단하게 한 20초씩 간단하게 당부 인사 하시겠습니다. 먼저 김성환 후보부터 마무리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은 사람이 합니다.
무조건 민주당이라는 공식을 벗어나야 능력 있고 참신한 정치인이 탄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당선되면 민주당 입당하겠습니다. 20년의 국정 경험으로 우리 문재인 정부 성공과 지역 이익 동시에 챙기겠습니다. 저는 갑질, 청탁, 부정, 후속 그런 부정적인 단어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네, 이어서 이병헌 후보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20초입니다. 예, 국정개혁해야 됩니다. 또 경제 살려야 됩니다. 남북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할 일이 태산 같지 많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에 힘을 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광주는 2년 뒤에 새로운 정권 재창출에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이병헌을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박주선 후보 마무리 발언해 주십시오. 국회의원은 말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지역 활동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지역을 가정으로, 우리 주민을 가족으로 생각하면서 가장의 자세로 우리 주민의 어려운 문제를, 힘든 문제를 해결하는 앞장선 민생보호사, 민원 해결사로서의 역할을 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지해 주십시오. 네, 최만원 후보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해 주십시오. 지난 2개월간의 위성정당 논란을 보셨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온통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촛불혁명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는 국회를 개혁해야 됩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원칙을 지키는 정당, 국민 여러분을 지키는 정당, 정의당을 선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늦은 밤까지 열띤 토론에 임해 주신 네 분 후보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 오늘 토론이 후보자를 선택하는 유권자들의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제 모레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됩니다. 우리나라 정치 발전에 꼭 도움이 되는 후보가 누구인지 잘 선택해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동구, 남구, 을 후보 토론으로 진행한 시사토론 10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